124회 전산세무이급 기출문제를 풀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이론 문제, 시험 볼 때는 이론 문제에 너무 시간을 많이 끌지 말고 아예 실기부터 하고 이론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또 실기에 너무 시간 많이 잡아먹을까봐 이론에서 자기가 답이 확실하다 하는 거 한 5분이나 7분 정도 할애해서 그냥 답이 확실한 것만 먼저 체크하고 나머지는 그냥 건너뛰고 실기 다 입력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론 문제 풀면서 이 답안 저장 거기다가 클릭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자,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합계,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 유동자산은 선급비용, 그 다음에 유동부채는 요거 요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건 유동부채, 유동성 장기부채. 이거는 장기차입금인데 결산 때 보니까 갚을 날이 1년이 안 남았어. 그래서 장기차입금을 유동성 장기부채로 바꿔주니까 이거 유동부채예요. 선급비용은 유동자산이고, 장기임대보증금은 비유동부채고, 영업권은 요거는 비유동자산인데 요거는 영업권은 무용자산이죠. 그 두 개 더하니까 150과 200 더하니까 400. 1번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중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당기순이익이 가장 크게 계상되는 재고자산 평가. 이번엔 물가 상승이 아니라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요. 자, 이러면 참 좋겠죠. 물가 떨어지면. 그죠?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자, 물가가 이렇게 상승되는 게 아니라 물가가 이제 하락이 돼요. 물가가 처음보다. 처음에는 이제 비쌌다가 점점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가장 크게 계상된다. 자, 처음에는 물가가 비쌌어. 처음에는 물가가 비싸서 원가가 비쌌다고. 원가가 비쌌는데 그러면 똑같은 매출액이라도 원가가 비싸니까 이익이 적게 나겠죠. 요새처럼 물가가 비싸면 어때요? 물가가 비싸면 물건 만들어 파는 사람이 이익이 작아지겠죠. 그러면 먼저 들어온 것부터 파는 걸로 하는 선입선출법은 이익이 가장 적게 나요. 이건 물가가 하락이야, 하락.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건 물가 상승이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들어온 거는 물가가 싸단 말이야. 이거부터 파는 거야. 이거부터 파는 방법은 원가가 싸니까 이익이 어떻게 돼요? 많이 나겠죠. 원가가 똑같은 매출액이 100원인데 처음 들어온 거는 50원 주고 샀는데 나중 들어온 건 20원에 사왔어. 원가가. 그러면 요 20원짜리가 원가라고 할 때는 이익이 80원 나지만 여기다 50원짜리 옛날에 사왔던 그 물건 똑같은 물건인데 50원짜리라고 하면 이건 이익이 50원 나죠.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이익이 더 많이 나요? 나중에 들어온 거. 다시 말하면 후입선출법이 당기순이익이 가장 크게 계상되는 방법이죠. 크게 계상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뭔가? 그래서 후입선출법이에요. 그러면 재고자산은 가장 크게 나타나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물가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물가가 너무 비싸졌어요. 지금 환율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기름값도 비싸고 그러죠.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광고 선전비 700만 원을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원래 광고 선전비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예요. 영업상에 꼭 필요한 거 판관비. 우리가 이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자, 여기는 그 판관비는 요거는 그 판관비에서, 자, 여러분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뭐가 나와요? 매출총이익이 나오죠? 매출총이익. 그 다음에 여기서 판관비를,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죠. 영업이익이 나오고, 자꾸 이쪽에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이익에다가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요거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법인세 세금 내기 전 차감 전 순이익. 그 다음에 여기서 법인세를 빼면 당기순이익 나와요. 그런데 여기 판관비에 속하는 광고선전비를 이 판관비에서 빼질 않고, 판관비로 처리하지 않고 뭐로 처리했냐면 영업비 비용으로 처리했어요. 그럼 영업비 비용으로 처리하면 이걸로 여기서 안 하고 여기서 했어. 원래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비용을 빼줘야 되는데 여기서 안 뺐으니까 영업이익은 과대가 되겠죠. 영업이익은 과대가 되고 판관비는 과소가 되겠죠. 왜냐면 판관비에 속하는 비용이니까. 매출총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로야. 여기에 속하는 거니까. 옳은 것은 그러니까 1번이 답이네. 요거.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과소가 된다. 아니라 여기서 할 거를 요 밑에서 했으니까 영업이익은 과대가 되죠. 과대.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과소가 아니라 당기순이익은 영향이 없어요. 영향이 없어. 왜? 여기서 빼나 당기순이익은 똑같죠. 맞잖아. 여기서 안 빼면, 여기서 안 빼고 여기서 빼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당기순이익은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는 영향이 없어. 판관비는 과대가 예상된다. 아니죠. 판관비는 과소가 예상되죠. 과대가 아니라 과소. 그래서 맞는 답은 1번이에요. 자, 다음 중 사채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이거는 1번 사채를 할증 발행할 때와 할인 발행할 때 액면에 있는 그대로 준다는 것은 이거는 금액은 매년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옳은 것은 1번이고, 사채 할증 발행의 경우 유효이자는 매년 증가한다. 할증 발행에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액면이잖아요. 액면인데 할증 발행은 이렇게 비싸게 발행하는 거야. 그래서 비싸게 발행해서 점점 줄어들어 갖고 액면이 일치하고, 할인 발행은 이렇게 싸게 발행하는 거니까 점점 증가돼 가지고 액면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유효이자는 매년 사채 할증 발행은 유효이자는 이렇게 점점 줄어드니까 감소한다가 맞아요. 그 다음에 사채를 발행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광고비, 수수료 등 사채 발행비는 판관비로 처리한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채 발행가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받은 돈에서 직접 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비용으로 처리를 안 해요. 사채 발행할 때 실제로 우리가 발행하면서 받은 돈을 그냥 적게 받은 걸로 처리하니까 발행가액에서 빼버립니다. 차감한다. 그 다음에 표시이자율이 유효이자율보다, 표시이자율이 뭐냐면 이건 액면이자야. 삼성전자가 액면이자 많이 안 주겠죠. 한 2% 줄게, 연 2% 줄게 그랬는데, 시장이자율, 요게 원래 유효이자율은 시장이자율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요거는 시장에 지금 5%해. 그러면 표시이자율이 유효이자율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요번엔 액면이자가 더 커. 10% 준대.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을 막 사람들이 살라 그러겠죠. 삼성이 10% 주는데 시장에서는 5%야. 그럼 삼성 사채를 막 살라 그러니까 할인이 아니라
비싸게 발행하니까 할증 발행이 되겠죠. 이렇게. 만약에 액면이자가 작으면 사람들이 안 살라 그러겠지. 아, 내가 삼성에 그 사채 사는 대신 다른 회사 거 살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싸게 팔을게 하고 할인 발행이 되죠. 자, 요거는 약간 좀 어려운 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할 거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이거 프린트에 있어요. 제가 해드린 거. 할인 발행 차금은 매년 증가한다. 역시 할증 발행도 할증 발행 차금도 똑같이 매년 증가합니다. 이 할인 발행 차금, 할증 발행 차금은 이제 환입시키는 건데 똑같이 그냥 상각이라 그래요. 상각은 매년 증가한다. 요거 하나는 외워두세요. 요거 하나는. 그리고 할증 발행하면 점점 줄어들어요. 사채 이자가. 그 다음에 그래서 장부가액이 점점 줄어들어. 할인 발행은 점점 장부가액이 증가돼서 액면가액의 일치가 됩니다. 요 그림을 생각하면 돼. 요거는 그 국가 여러 가지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이게 많이 나와요. 사채. 지금 요거는 약간 어려운 면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기계 장치의 내용 연수를 8년에서 6년으로 변경하는 경우 소급법을 적용한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회계 추정의 변경입니다. 이거 설명드렸었어요. 프린트에. 이건 회계 추정의 변경. 이거는 쉽게 말하면 회계 추정은 금액의 변경이야. 금액 변경. 회계 추정이라는 거는 금액을 변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용연수 여러분들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 그 감가상각을 10년 할 거를 5년으로 해봐. 그러면 감가상각 액수가 커지겠죠.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10년이면 1년에 500만 원씩 상각해야 되는데 그걸 5년으로 연수를 줄였어. 그럼 어떻게 돼? 1년에 1,000만 원씩이니까 비용이 커지겠죠. 그러면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적게 나고 이렇게 되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25%까지 내용연수는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건 법인세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요 금액의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이야. 감가상각 요거 변경은요. 내용연수 이런 거. 그 다음에 세법 규정에 따르기 이건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이거는 전진법 앞으로 전진 그래서 앞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나간 거는 끝난 거고. 근데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볼 수가 없다. 자, 여기 옳지 않은 거니까 1번이 답이죠.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볼 수가 없어요. 세법에 따르는 거는 회계 기준이 바뀐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 변경을 할 수가 있지만 세법에 따르기 위한 거는 정당한 변경으로 볼 수가 없어요. 단기매매증권의 단가 산정을 이동해서 총평균법 변경한 경우 일반 기업의 기준에 따른 회계 처리 방법 적용 시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저하된다. 맞죠? 이게 바꾸면 단기 일괄처리법은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이 유지된다. 자, 그래서 여기 틀린 거는 5번에는 1번이 답이 됩니다. 조금 어렵죠? 요거 프린트 그 2페이지 전산세무 이거 프린트 드린 거에 2페이지에 있어요. 그 회계 추정의 변경, 회계 추정의 변경과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고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거기 이렇게 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고 그럼 여기서 지금 1, 2, 3, 4, 5에서 여러분들이 쉬운 게 몇 번 문제예요? 1번이 쉬웠고 그 다음에 2번도 할만했고 3번도 할만했죠? 그럼 5문제 중에 3문제는 맞히면 돼. 2문제는 어렵게 나온다고 보고 3문제를 맞추는 걸 목표로 하라고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이제 원가에게에서는 4문제를 맞춰야 돼. 5문제 중에 4문제. 원가에게는 사실 점수 따기 좋은 문제예요. 다음 중 아래의 제조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조부서에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 유료비 지출액. 이거는 6번은 유료비 지출액이 있죠.
유료비 제조부서니까 요거는 이거는 그 제조 간접비, 차량 유지비는 제가 아니에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는 아니야. 이건 그 밖에 기타 경비라 제조 간접비에 속해요. 그래서 요거는 가공원가야. 가공원가. 가공원가는 직접 농업비와 제조 간접비를 가공원가라 그러죠. 그 다음에 요거는 유류비는 자동차 기름은 얼마 들어갈지 모르죠. 항상 변하죠. 일정하게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는 변동원가와 가공원가 3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7번 다음은 태양의 제조원가에 관한 자료다. 단기총 제조원가를 단기총 제조원가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자, 제공품 계정에 전기월 기초제공품, 차기월 기말제공품, 직접 재료비, 이 프린트에 다 있어요.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그러면 이게 뭐가 나오냐면 제품, 단기제품 제조원가, 완성품 원가, 완성품 원가, 단기제품 제조 원가. 자, 그러면 이 세 개를 다 더한 거를 여기 물론 직접 경비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없어요. 직접 경비는. 요게 단기총 제조 원가 또는 단기총 제조 비용. 비용이라 그래서 그냥 비용이 아니고 원가예요. 그러면 요거 세 개 다 더하면 되겠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기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예요. 그러면 여기 단기 발생의 농업비가 있고 제조 간접비가 있고요. 기말 제품은 요거는 제품 계정이야. 제품 계정. 요 계정 두 개만 알면은 문제 웬만한 거 다 풀어요. 전기월 제품은 이건 상품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품. 자, 만들어 파나 띄어다가 파나 똑같죠. 여기서 제공품에서 온 게 완성품 원가고 그 다음에 차기월 기말 제품 요게 매출 원가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계정은 꼭 외우세요. 뭐 외우고 말 것도 없어. 그럼 요거는 직접 재료비고 요거는 가공비예요. 요거는 가공비. 그 다음에 요 두 개. 요게 두 개는 요거는 직접 원가예요. 직접 원가 또는 기본 원가 또는 기초 원가. 이거 알면 웬만하면 다 풀어요. 요거 두 개는 가공비. 그러니까 단기총 제조 원가는 이거 세 개 다 더한 거고 요거 직접자 들어간 것만 더한 게 직접 원가야. 이건 기본 원가고 기초 원가고 그 다음에 가공비는 재료비를 갖다가 그 재료비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가공할 때 들어간다 그래서 가공비라 그래요. 이 가공비를 다른 말로 전환원가라 그래요. 전환원가. 이런 용어를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재료비. 재료 계정. 전원리월, 차원리월. 그 다음에 매입액. 그 다음에 발생액. 그러니까 소비액이라고 봐야 되겠죠. 발생액. 요 발생액. 요거는 제품 제조에 들어간 거. 이건 발생액. 제품 제조에 들어간 거야. 제품 제조에 투입이 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요 계정 3개만 알면 웬만한 문제 다 풀어요. 요 3개만 알면. 그리고 요거 2개는 직접 원가고 요 2개는 가공 원가고 3개 다 더한 거는 단기총 제조 원가다 하는 거. 요거 기억해 두세요. 이거 프린트에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단기총 제조 원가를 구하라. 그러면 이 3개를 다 더하면 돼. 그러면 단기 발생 직접 농업비가 87만 원 있고 제조 간접비가 57만 원 있는데 기말 제품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제품 계정에. 그럼 매출원가 구할 때 쓰니까 요 기말 제품은 필요가 없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 직접 재료비를 구해야 돼. 재료비를 구하려면 기초재료. 그러면 여기 기초재료가 요거 계정대로 기초재료 27만원. 재료, 원재료나 재료나. 자, 원재료 기초 27만원. 단기 원재료 매입액 153만원.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가 11만원. 그럼 여기 원재료 소비액이 나와. 그럼 이게 얼마예요? 153만원에 27만원 더하니까 180이죠? 180 맞죠? 180. 요것도 180. 그러면 요건 169만원이야. 그럼 이 169만원이 바로 직접 재료비라고, 뭐 물론 그냥 재료비라고 보자고. 재료비 중에 간접 재료비도 있으니까 169만원. 그러면 요 세 개 다 더하면 돼요. 요거 세 개. 세 개 다 더하면 169만원 더하기 87만원 더하기 57만원 하니까 313만원. 정답은 3번이에요. 지금 이 문제 하나 갖고서 이 공부를 세 개를 이렇게 다 해버렸기 때문에 요 문제 갖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꼭 기억해 두세요. 요거. 알았죠?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주 쉬워요.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개별원가 계산은 뭐예요? 이 개별원가 계산은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조선업 같은 거, 다품종, 소량 생산, 주문 받아갖고 생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문 생산이죠. 자, 선박이나 항공기 제조업은 개별원가 계산이 적합하다. 옳지 않은 거 물어봤으니까 맞아요. 이건 맞는 얘기고,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주문 생산하는 기업의 원가 계산에 정확하다. 맞고요. 제조 원가는 각 공정별로 짓게 된다. 이게 틀렸죠. 이거는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공정별로 하는 거는 종합원가 계산. 자, 우리나라가요, 나도 몰랐는데 그 원유를 수입해 갖고 그 비행기 기름 있죠? 그걸 한국이 제일 많이 생산한대요. 그 미국도 한국에서 수입한대. 그래서 이번에 그 호르무즈 사태 때문에 한국이 이번에 원유를 많이 못 받으니까 미국 비행기도 지금 멈출 지경이라는 거야. 지금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가만히 보면. 자, 공정별로 짓게 한다. 그러니까 그 원유 갖다가 공정별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항공유를 뽑아내잖아. 휘발유, 등유, 경유, 항공유, 그 다음에 아스팔트 같은 거. 심지어는 지금 마시고 있는 이 텀블러 같은 거, 플라스틱. 어저께 약국에 갔더니 생리식염수 큰 거로 달라 그랬더니 요새 그 플라스틱 나프타가 안 나와가지고 큰 게 없대요. 앞으로 가다는 라면을 만들어도 라면 봉지가 없어가지고 한다고 지금 그러더라고. 자, 동네 깡패들이 있죠. 그쪽 동네 깡패. 우리나라는 옆 동네, 윗 동네 다 깡패들이 있지. 하여튼 깡패들 때문에 하여튼 문제가 많아. 제조 원가는 공정별로 짓게 한다. 그래서 공정별로 짓게 한다. 그 다음에 개별 원가 계산의 장점으로는 보다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맞아요. 3번. 요거는 쉽죠? 요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맞아요? 그 다음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정상 공선 수량과 비정상 공선 수량. 이것도 쉬워요. 자, 요건 또 요 계정을 그려드릴게. 요 계정을 그려드릴게요. 제공품의 요거는 수량이에요. 수량. 자, 기초 수량.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만 하면 원가에게는 거의 다 맞춰요. 그 다음에 투입량, 기초 수량, 제공품, 이런 거야. 지난달에 만들다 넘어온 거, 그 다음에 투입량, 그 다음에 기말 수량, 그 다음에 여기에 완성량. 그런데 여기에 공손량이 있어요. 공손 수량. 공손이 뭐예요? 빨리 얘기해봐요. 공손이 뭐예요? 공손하다, 예의 바른 거예요?
뭐예요? 불량품이죠. 불량품. 이번에 파업했으면 반도체 불량품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뻔했다 그랬죠? 근데 파업을 안 해서 다행이지. 그러니까 공선 수량에는 정상 공선과 비정상 공선이 있어요. 요 계정만 외우면 여러분들은 다 구할 수 있어요. 여기다 대입시켜봐요. 자, 기초 수량이 몇 개야? 2000개. 원가 얘기는 오늘 요거 하는 것만 갖고도 벌써 몇 문제 맞출 수 있어요. 단기 공선 수량은 1400개. 이쪽에다가 적어요. 1400개. 그 다음에 기말 제공권 수량은 1100개. 그 다음에 단기 착수량은 9500개. 정상 공선은 완성 수량의 7%. 근데 여기 뭐가 안 나왔어요? 완성 수량이 안 나왔죠? 요거 그 종합원가 계산할 때 완성 수량 요거 구하려면 요렇게 구하면 돼. 그럼 요거 지금 몇 개예요? 9,500개. 11,500개. 여기도 11,500개. 그러면 요거 빼봐. 2,500개. 2,500개 빼니까 9,000개죠? 맞아요? 9,000개. 그러면 요게 공선이죠, 공선. 예? 1,400개가. 맞죠? 자, 그런데 정상 공선은 어떻게 된다고요? 완성의 몇 프로? 그럼 7, 9, 63, 630개. 비정상은? 그거 빼면 되잖아. 1,400개, 630개 빼면 몇 개 나와요? 예? 770개. 그러면 여기서 뭘 물어봤어요? 정상과 비정상.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어때요? 이 문제 나오면 할 수 있죠? 예? 대답이 약해. 아니, 제품 만들다 보면 불합격금도 나오잖아요. 반도체도 불합격금이 나오긴 나오는데 아주 적게 나와요. 반도체는 워낙 정밀한 거라. 근데 TV에서 내가 봐서 숟가락 만드는 데 보니까 이렇게 숟가락 만드는데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웬만하면 중간에서 툭툭 이렇게 던지더라고. 보니까 그게 불합격금이야. 그렇게 일반 그 제품 만드는데 항상 불합격금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불합격금이 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는 7%만 공선이 돼야 되는데 이거 7%는 630개야. 630개만 공선이 돼야 되는데 아니 1400개가 공선이 돼서 그 비정상으로 770개가 비정상이니까 이거는 제품을 잘못 만들었거나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제조업은 항상 이렇게 한다고. 쉽죠 요거? 내가요 어저께 자, 이 문제 여기서 이제 요거는 이렇게 했고 요 10번은 선입순율법과 평균법으로 계산한 재료비 완성고 환산량 얼만가.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됐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된다. 그러면 요거는 환산을 하고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면 100% 다 들어간 거니까 100%로 해야 돼. 그리고 기초제공금이 제로이면 이거는 평균법은 완말, 선입은 완초말인데 뭐 평균이나 선입이나 기초가 없으니까 똑같죠. 그럼 여기 완성 수량이 10,000개야. 완성 수량 10,000개 플러스 기말 수량이 5,000개인데 완성도 20%. 이거 지금 재료비를 구하라 그랬죠? 재료비는 그냥 요게 100%로 해줘야 돼. 100%로. 그러면 그냥 5,000개로 하는 거야. 5,000개.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완초 말이죠? 뺄 게 없어. 뺄 게 제로야. 더하기 기말 5,000개. 완초말 5,000개. 그럼 여기 몇 개야 이거? 15,000개. 요것도 몇 개예요? 15,000개. 답 몇 번? 2번이에요. 언제? 가공비만. 가공비만 완성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공비 한번 구해봅시다. 요거는 직접 재료비고 가공비는 자, 가공비는 평균법하고 여기선 지금 구하란 말은 없지만 시험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도 시험에 나와요. 기초제공금이 없으면 평균법이나 선입선출법이나 답이 똑같다 이거야. 또 동일하다는 얘기야. 뺄 게 없으니까. 자, 그러면 평균법은 가공비는
완초말인데 완성이 10,000개. 평균 보면 완말이니까 완말, 기말이 5,000개인데 20%니까 1,000개죠? 맞아요? 그럼 11,000개.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10,000개인데 기초 뺄 게 뭐예요? 제로죠? 더하기 기말 20%니까 1,000개죠? 그러니까 몇 개예요? 11,000개. 똑같죠? 이렇게 나와요. 요거 아셨죠? 요 이상은 어렵게 안 나와. 요 정도로 나와요. 만약에 여기서 그 공손비를 구하라. 공손은 50% 검사 시점에서 투입됐다. 그럼 그 문제는 풀지 마. 버려요. 그거는 수준이 1급 수준이야. 그 시험에 가끔 나온 적이 있어요. 공손수량이. 여우의 공손수량 구하는 건 쉬운데 여기 기말제공금에 공손수량이 나와서 몇 프로 투입됐다 그러면 그 공손수량의 퍼센트가 50%인데 기말수량이 70%면 그건 통과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계산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복잡하니까 그런 문제는 그냥 버리세요. 그래서 내가 5문제 중에 4문제는 맞출 수 있다는 얘기가 그런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2문제 같은 경우는 5문제 다 맞출 수 있다고. 여기서 점수를 따는 거예요. 그럼 세법에서는 5문제 중에 3문제 이상 맞추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6문제, 4문제니까 10문제는 맞출 수 있다고. 작전을 그렇게 짜라고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11번 합니다. 11번은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수정사유와 작성일자에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수정세금계산서는 잘못됐을 때나 물건을 팔기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취소가 됐거나 반품했거나 애누리했거나 잘못 수량이나 금액을 단가를 잘못 계산했거나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는 거예요. 다시 발행하는 게 수정세금계산서예요. 수정사유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공급가액이 증감이 됐어. 그럼 공급가액이 계약이 해지돼서 공급가액이 증감됐다는 건 변했다는 얘기니까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이 맞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날, 이제 반품이 되어 왔어. 그럼 환입된 날로 다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돼. 언제 세금계산서 발행하느냐 이거예요. 착오로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착오로 이중 발급했으면 그 처음에 발급한 날짜로 발급을 하면 돼요. 그 하나를 없애버리면 돼. 계약의 해제, 처음 계산서 작성일이 아니라 계약의 해제로 인한 것은 요거는 계약 해제했으니까 해제일 날 다시 발행하면 되지.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하는 거야. 다시 발행하는 거예요. 수정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잘못했어. 그럼 다시 발행하는 거야. 요 사유 이거 알겠죠?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야. 그럼 11번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12번은 제가 몇 번 강조해 드렸죠? 세금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지면 부가세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내가 그림에 이거 보여드렸죠? 부가가치세 프린트에 보시면 그 진하게 테두리 들은 거. 자, 진하게 테두리 들은 거.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그 다음에 성명이나 상호,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는 요거 하나만 있으면 돼.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등록번호 하나만 있으면 돼. 다른 거 안 들어가.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공급연월일이 아니라 요거는 작성연월일이야. 왜 그럴까요? 그때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작성연월일은 뭐냐면 한 달치를 갖다가 한 달에 거래를 수백 건 수천 건 할 때 그거 계속 발행하면 복잡하니까 우리
같은 거래처는 서로 이 같은 거래처는 모아서 한꺼번에 한 장만 발행하자.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고 11일까지 전송하면 되기 때문에 공급 연월일이 아니라 그 세금에서 작성하는 작성 연월일이에요. 여기 빠진 건 공급가액과 세액. 그다음에 공급하는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 요거 거기에 있어요. 그 부가가치세 프린트해 보시면. 자, 13번. 다음 소득세법상 결손금 및 2월 결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는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라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작은 회사니까 그 과거에 결손 난 거 요거를 소급해서 지났지만 날짜가 지났지만 소급해서 공제를 받아서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이제 그렇게 안 되고요. 앞으로 이 결손금은 15년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2월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월 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과세 기간에 2월 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손실이 난 게 많이 있어. 근데 이번부터 당기순이익이 났어. 그러면 당기순이익에서 세금을 다 내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났던 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날짜가 오래된 것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5년간.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어요. 이건 주거용 건물이야. 그래서 이거는 공제가 되고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서 결손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근로와 퇴직은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지. 근데 건물 임대업인데 주거용 건물 임대가 아니라 상가용 건물 임대. 여러분 빌딩 가지고 있잖아. 빌딩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에? 강남에. 여러분들 강남에 빌딩 가지고 있는데 그 운영하다 결손금 났어. 그 결손금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업도 하고 있어. 그러면 거기서 공제가 될까요? 안 돼요. 상가용 건물은 다른 종합소득, 이배사 근연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이런 데서 공제가 안 돼요. 상가 임대는 공제가 안 되지만 주거용 건물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4번. 요거는 좀 세요를 좀 외워야 돼요. 세요를 좀 외워야 되는데,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과 원천징수 세율이 바르게 짝지어진 거. 자, 우리가 여기에 바르게 짝지어진 거라 그랬어요. 기타 소득은 25%가 아니라 여기 20%예요. 20%. 기타 소득은. 그 다음에 일용근로소득은 요거는 6%가 맞아요. 근데 사업소득은 요거는 여기서 말하는 사업소득은요, 저같이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런 사람들은 3%예요. 3.3%. 여기는 지방세가 빠졌어요. 기타 소득은 22%.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요건 25%입니다. 비영업대금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웃집에다가 친구끼리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 그거는 25% 원천징수를 해야 돼. 근데 솔직히 그렇게 안 하죠. 이렇게. 그래서 2번이 맞아요. 일용근로소득은 6%예요. 요거는 좀 외워두세요. 기타 소득은 20%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득, 이 사업소득은 이렇게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거,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거, 강의하거나, 여러분들 TV에 요새 일안 때문에 나와서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 많이 하죠.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3.3% 뜁니다. 잠시 나와서 하는 거고, 이만갑에 나오는 그 사람들도 다 3.3% 뛰어요.
그런 건 인적 요령이니까.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소득과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요,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완전히 별개예요. 이거는 분류를 다르게 하는 분류소득이라 그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종합소득은 2배사 근연기, 2배사 근연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세 가지로 종합소득, 퇴직소득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별도의 필요경비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 이거는 불로소득이야. 이자나 배당은 돈 갖고 돈 먹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거는 경비를 공제를 안 해줍니다. 이건 무조건 그 전체가 다 소득이야. 거기다 세율을 곱해요.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갖고 5월 말, 오늘이 5월달 아직 안 지났죠? 요번 주까지 신고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주일이 꼈으니까, 일요일이 꼈으니까 이제 6월 첫째 월요일까지죠. 그 다음에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의 전일까지가 아니라 출국한 날이에요. 출국한 날까지.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이런 게 이 세법은요, 출국한 날, 출국의 전일,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연말정산할 때 그 부양가족에서 우리 그런 게 있어요. 그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는 건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사망 전일을 기준으로 해요. 예를 들면 12월 31일 날 사망했어. 그러면 그 사람 빼는 게 아니라 12월 31일 전일. 그러니까 1월 1일 날 사망했다. 그러면 전일이니까 12월 30일에 하루라도 들어가면 부양가족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론 수업을 했습니다. 이론 강의를 했어요.